이번 주 시민데스크,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신종 사기, 범죄 경각심을 알린 YTN 보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올림픽 취재를 무사히 끝내고 돌아온 조은지 기자와 함께 이 방송에선 들을 수 없었던 현지 취재 뒷이야기들 에필로그 Y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전국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여름방학을 끝내고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생기 가득한 학생들의 모습이 반갑기도 하지만 학부모의 초조한 마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 체계만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학습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방역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의 김은정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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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사기나 횡령, 불법 매매와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등의 각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질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YTN의 신종 사기 범죄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경찰이라든지 수사 당국의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질세라 여러 사기 수법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취재 또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신종 사기 범죄 수법과 관련한 YTN 보도 살펴보시는 거죠. 이어서 의견 전해주시죠. 네, 먼저 한 주의 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YTN은 점점 그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8월 11일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 전송 알바 주의, 그리고 같은 날에 방송된 SNS로 연인 행세, 1억 5천만 원 가로챈 외국인 2명 구속 보도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에게 현재 주요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취업난과 부동산 대란이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만큼 관련 범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예로 위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당첨자 행세, 거래주의 보도와 채용 미끼로 취준생 속여 2,700만 원 챙긴 일당 검거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사건 발생이나 수법에 초점을 두고 예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매듭지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교적 새로이 등장한 범죄 유형은 수법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데 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 범위 등이 좀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욕심을 내본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과 취재가 더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고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를 활용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서도 코로나19와 함께 등장한 신종 사기들을 다수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지급 사실과 관련된 사기,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또 심지어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구매 대행 사기까지, 이런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또 시청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감시의 기능을 적절하게 대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좀 그 YTN 보도 가운데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예.
대부분의 이런 보도들이 단신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당국의 주의 공보를 단순 전달하거나 자료 화면과 함께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좀 저는 보는 입장에서 많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위조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로 당첨자 행세 거래 주의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전화 금융 사기 피해금 수십억 원 환치기 한 중국인 환전상들 구속. 이 보도들 모두가 단순한 단신으로만 처리가 되었었어요. 특히 이제 신종 사기 범죄의 경우에 범죄 행위와 방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거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위 정보 및 사기 범죄에 대한 판단 방법,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판단 방법과 이러한 사기 행각을 접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층 취재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기라는 게 인류의 역사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뉴스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채널이 저희 YTN입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한번 나갈까 말까 한 그런 단신들도 사실 저희는 굉장히 비중 있게 빼놓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아이템을 다 리포트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좀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방송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제한된 방송 시간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국제 이런 다양한 뉴스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제약도 또 따르고 있고요. 근데 앞서 언급하신 이 사기 범죄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 등은 사실 이전에도 이미 좀 사실 여러 차례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지금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자세히 해달라고 그렇게 좀 사회부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를 미연에 사전에 막는 게 최선이겠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종 범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하겠죠. YTN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실태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8월 10일 내가 부천의 왕, 기업형 성매매 업소 12곳 운영 보도는 불법 성매매 조직이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서 기업형 성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기자는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오피스텔에 급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확인을 했고요. 현장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보안장치, 경보기 CCTV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단독 보도, 불법 체류자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 수시로 감금, 폭행 보도에서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이 활용되었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수사기관에게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범인 검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은 사건에 대한 여론을 집중시키고 또 여론의 일종의 감시자가 되어 경찰의 수사를 촉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언론이 국민과 수사기관 간의 대화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눈에 띄는 좋은 보도가 네. 한 편 있어서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8월 13일에 방송된 대규모 환불, 패닉 부른 머지 포인트 사태, 그게 뭐지? 보도입니다. 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마 이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가 생소한 주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워낙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YTN 보도에서는 경제평론가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머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앵커와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심층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유사한 서비스와 상품에 접근할 때에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도 잘 해설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보도로 봤습니다. 네, 지금 이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 당국의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라고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물론 여기에 그 포인트를 선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또 일각에서는 그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노출돼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파생된 이런 논란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 그리고 더불어서 제도 보완을 모색하는 것도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범죄가 진화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진화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악독해졌다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수법이 기상천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언론은 당연히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을 그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사회의 경종을 이제 울려야 되는데요. 이 사이버 범죄의 경우는 사실 개인 정보를 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당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 YTN은 관련 보도를 계속 꾸준히 이제 전해 왔는데요. 뭐 얼마 전에 뭐 또 광풍이라고 했었던 이제 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는데 이 모든 사기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신종이다라고 판단하면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가면 뭐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주의 깊게 좀 방송을 좀 봐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뭐 최근 문제가 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10몇만 원 포인트가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이걸 뭘 좀 어떻게 구제가 될 걸 기대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될지 저도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에디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서 이렇게 머지 포인트를 사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가맹점에서 유명 업체에서 이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더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쓸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업체 측에서는 뭐 환불을 하겠다.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를 좀 정리한 다음에 뭐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범죄다 뭐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여러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보도도 있죠. 예, 이번 주제 이 신종 사기 범죄 보도에 주목하면서 범죄 현장을 적발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극적인 언어와 취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 평가원님께서 언급하신 성매매 관련 보도를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을 건데요. 헤드라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을 해서 소재 자체만으로도 안 그래도 성매매 관련 보도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더더욱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좀 갖게 됐습니다. 또 이 헤드라인에 특정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혐오 내지는 부정적 인식을 전파할 우려도 있다라고 봤어요. 또 하나 그 보도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이 현장을 급습해서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자님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 봉지를 오픈하셔서 그 안에서 이미 사용된 위생용품들을 직접 손으로 집어들면서 리포팅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이 장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는 좀 저는 의문이었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취재진의 안전도 우려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사기 범죄들이 지능형화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취재 방식에 있어서도 좀 신중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헤드라인에 문구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8월 11일 제주살이 숙박비 먹튀 40대 체포 추가 범행 수사 보도를 좀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먹튀라는 유의적인 속어가 사용이 되면서 사건을 조금 가볍게 다루었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요. 그로 인해서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거나 축소시킬 우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의 언어는 분명 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나 뭐 신조어, 줄임말과는 좀 구별되는 언어 사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그 황색 저널리즘, 이른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항상 숙지를 하고 유념을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네. 이게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어야 이제 보배라고 하는데 뭐 기사를 구슬이라고 하면 사실 제목이 이제 보배인 셈인데 이 지적하신 먹튀라는 말만큼 사실 이번 사건의 속성을 이렇게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요약하는 그런 단어는 사실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편집 과정에서 늘 고민이 따르는데요. 물론 이제 방송 언어로는 당연히 바른 말을 써야 하지만 이 사회성을 얻은 신조어를 또 그냥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적절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뭐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클릭수를 노리는 제목 장사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늘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님께서 먼저 요약해 주시죠. 지능형 사기 범죄 보도, 강력 범죄만큼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범죄 발생 요인과 맥락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수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종사기 범죄보도, 시사교양물이 아니라 탐사보도물로 완성해야. 뉴스 보도도 지능형 범죄 방식과 그 서사에 몰입을 하다 보면 한편의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소비될 수 있다. 그리고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 될 것 같고요. 특히 사기 범죄 사건은 사기 범죄를 알아차리는 방법, 또 피해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 취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지 된다라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메달보다 더 값진 선수들의 도전 정신을 보고 감동하셨을 겁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도쿄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조은지 기자와 함께 방송에서 접할 수 없었던 올림픽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례적이었던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이 선수들의 열정 넘쳤던 명승부가 마음속 깊이 여운으로 남았는데요. 오늘은 올림픽 기간 내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현지 소식을 전해온 조은지 기자와 함께 도쿄올림픽 취재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 출국 전에 저희 에필로그 Y에 출연을 해주셨을 때 네. 반응이 좋으면 다시 나오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건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입고 계신 게 네. 스카프까지 해서 단복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이게? 선수단 단복을 제가 뭐 나름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입었는데 일본에 있으면서 네. 한국에 저희 출연진이 스튜디오 나갈 때 이 단복을 입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좀 부럽다, 나도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와가지고 입을 기회가 생겼네요. 네, 하나 더 좋습니다. 있었으면 저도 약간 같이 네. 입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번에 방송됐던 그 Y로그 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랬나요? 저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봤고 저희 그 앞서 리뷰 Y에서는 소금기가 느껴지는 그런 방송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짠내 난다라는 네. 말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좀 가셔서? 소금기가 느껴진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희 도쿄 Y로고를 보신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그때 이 녹화하러 왔을 때도 막 고프로 들고 와서 이 녹화 현장도 맞아요. 찍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대회 후반부로 가면서 저희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땀내 나고 짠내 나고 해가지고 요거를 들 그 힘과 텐션이 안 생겨가지고 마지막에는 조금 분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YT는 조금 딱딱하고 좀 그런 품이 있는 네. 방송인데 거기에서 방송 수위를 조금 넘나드는 도쿄 Y로그 같은 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도 되게 고무적이었고요. 안에서 뭐 열심히 편집해주신 저희 김현미 촬영 기자가 아주 뭐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계하고 기사 쓰는 일정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가기 전에는 그냥 사이사이 그냥 이동하고 이럴 때 찍으면 네.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네, 굉장한 일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주변에서 재밌다, 언제 올라오냐 이런 반응들을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방송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소탈하고 솔직한 모습은 처음이어가지고 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지금도 재밌는데 만약에 제가 좀 더 나이 들어서 보고 이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좀 밝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 있어서 네. 저희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3주 정도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잊지 못할 순간들도 있으신가요? 생중계를 뭐 정시하게 되면 언제쯤 스탠바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같아선 2, 30분 전에 하고 싶으면 정말 급박한 순간이면 네. 10분 전엔 해야지 않나요? 그렇죠. 10분 네. 전에는 서 있어야 그쵸. 되죠. 2시 50분에 제일 첫 기사, 탑 기사로 제 중계가 잡혀 있었어요. 그날이 도쿄올림픽 개회식하는 날이었는데 2시 37분? 네, 계속 막힌 차에 있었고 저희가 내린 게 2시 42분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제일 첫 차를 타고 저희가 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8분 전에 내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8분 전에 서 있어도 힘든 건데 우리가 어디서 중계를 할지 포인트도 잡지 않은 상태였고 연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말 거의 혼비백산으로 저랑 그 촬영 기자인 우영택 기자 2명이 거의 혼이 나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행히 무사히도 어찌저찌 해서 잘 중계는 마무리됐고 자연스럽게 하셨나 봐요. 티가 아예 안 났다는 근데 얘긴데요. 제가 등공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송사고인지 네. 뭐 방송사고 위기를 조금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많은 명장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셨으니까 직접 보시고 또 인상 깊었던 경기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들 이제 이기고 좋은 것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일단 1번은 한국 축구요. 이제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믹스존이라고 해서 취재진과 선수들이 만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서 뭐 선수들의 정말 날것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끝나고 바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네. 땀도 아직 송골송골 맺혀 있고 숨도 차 있고 이러잖아요. 숨도 차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선수들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축구는. 왜냐하면 경기장에서 계속 오느라. 믹스존에서 일찍 감치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안 들어왔고 들어오는 선수 하나같이 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고 눈이 다 빨개서 누구 선수라고 말을 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국내에서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과 이렇게 현장에 가서 그런 눈물과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건 좀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경기장이 무대라면 경기장 끝나고 나오는 그 믹스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선수들이 울고 웃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았고요. 좀 더 진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렇게 선수들 인터뷰 진행을 하셨잖아요. 뭐 직접 대면해서 한 경우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전화 인터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만난 선수는 그 양궁 세 분하고 그 유도에서 네. 150g이 안 빠져서 개체량 전날에 삭발을 아, 했던 네. 강유정 선수 기억나요. 그렇게 따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유도 그 선수 강유정 선수. 예, 만났던 게 그럼 가장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될까요? 그렇죠. 뭐 왜냐하면 메달을 따서 화제가 됐다라기보다 그만큼의 간절함, 네, 열정이었죠. 네 그런 거를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 사실 만난 거는 한 10분도 안 되거든요. 유도장 앞에서 잠깐 만난 건데 그 안에 너무 얘기되는 말을 많이 해줘서 저희는 뭐 제가 기자니까 전 얘기되는 말 많이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수월하게. 제 기억에 많이 남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양궁 대표팀이 이제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다양한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뭐 하다못해 지진 대피 훈련까지 했었는데 그 전에 했던 게 이번 대회는 무관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으니까 네. 언론이나 이 미디어에 접하는 게 선수들에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해서 선수들 인터뷰 훈련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 말은 뭐 장황해 보일 뿐 아무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가서 아. 혼자요. 그래서 아, 선수들 진짜요? 6명 네. 만나서 정말 도쿄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선수들이 그렇게 언론과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쑥스러워하고 수줍어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렇죠. 처음엔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한 것들을 녹화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스피치 강사한테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연습을 하고 그런 효과 때문인지 이번에 도쿄에서는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네. 인터뷰 훈련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나 보네요. 다 피나는 훈련의 결과였다. 네. 네, 생각해보니까 다들 양궁 대표팀 그 선수들 인터뷰 깔끔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군더더기 저도 한 없이. 2% 정도 지분이 있다. 라는 그렇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내년에 이제 스포츠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전해드리면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고요.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있고 11월에 카타르 월드컵까지 있습니다. 자, 도쿄 와이로그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네. 뭐 내년에도 저희가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런 거? 촬영 기자가 한 명이 못 갔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갔던 특수성에 생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더 좋았고 가능성도 발견한 기회였는데 일단은 조금 촬영 기자도 넉넉하게 가고 가웬일로 요거를 조금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스포츠 이제 이벤트가 많으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도 이런 거 고프로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졌어요. 아이디어가 좀 샘솟으셨나 선수랑 봐요. 만나가지고 저 혼자 고프로를 하고 싶어요. 유튜브도 하고 싶고 네, 열정이 뿜뿜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저희가 네. 기대를 해보고 또 내년에 많이 출연을 해 주셔야 할 것 저희 같습니다. 사장님이시고요. 네. 자, 2020 도쿄 올림픽 끝이 났지만 그래도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년 이 스포츠 축제 네. 또 한번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저희 네. 생생한 소식 전해주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기자들은 종종 보도가 나간 뒤에 취재원들의 항의를 받곤 합니다.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기자의 후기와 독자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에 있는 캠핑장에 119 물탱크차가 갑자기 급수 지원을 나온 건 지난 1일 밤. 캠핑장 이용객이 몰리면서 물 사용량이 늘자 물탱크에 받아놓은 물이 동난 겁니다. 그런데 급수 지원을 지켜본 이용객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긴급 상황도 아니었고 사설 캠핑장에 소방차 급수 지원이 이뤄진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보도가 나간 뒤 기자가 털어놓은 취재 후기입니다. 영월 소방서 간부는 기사거리가 되느냐고 따졌고 영월 군청은 YTN에 제보한 사람이 웃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급수 지원을 요청한 지역 면장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살수차를 불러 돈 주고 채워야지 왜 소방차를 불러 채우냐? 사설 캠핑장 일을 왜 국가가 관여하냐? 뉴스에 나올 만하네. 국민 세금이 저렇게 줄줄 흐르고 있는데 나도 물 필요한데 달라고 말만 하면 갖다 주는 거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자에게 항의한 이들을 꾸짖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후기를 쓴 홍성욱 기자는 기사가 나간 뒤 이 같은 취재원들의 반응이 너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보도 역시 누군가를 크게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 기자는 소방관들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말 긴급한 곳에만 출동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사를 썼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8월 15일 모니터 보고서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통일의 한반도 모델, 일본과 대화 문 열려 있다는 대담에 대한 의견입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출연해 한일 정부 간의 신뢰가 없는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이 중재위를 설치해 대화하자고 했지만 한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갔다. 특히 발언 가운데 우리 일본 국민이라는 언급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정부 간의 신뢰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지난 도쿄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는 맞습니다. 그 소마 총괄공사에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한번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 또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보고서의 지적대로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출연자의 발언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대화의 전체 맥락은 우리와 일본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이 점점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한일 간의 역사 인식 차이는 어떨까요?
입장이 다르니까 일본 입장도 포용하고 잘 설명해야 할까요? 과거사 왜곡과 독도 도발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사실과 진실의 근거에 접근하는 것이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반드시 좋아져야 한다는 명제가 최우선이 되면 자칫 진실이 덮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도 사과는 때린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용서는 맞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다 청산됐다는 식의 일본의 태도는 과거사 왜곡을 멈추지 않는 한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본격 상황 밀착 뉴스 선별 정보소 유튜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뉘알못이라 하죠. 뉴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도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뉴스에 오락이 접목된 뉴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유튜브 랭킹 쇼와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유튜브 사진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더위로 인하여 피로감이 높아진 이때 편하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랭킹쇼 같은 경우에 이제 타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프트 뉴스 혹은 그 해외 토픽 같은 성격의 가벼운 뉴스만을 다루고 있는 점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토픽형 뉴스는 시청자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정보인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뉴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향점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튜브 10에서는 유튜브 랭킹쇼 운 좋은 사람들 베스트 5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기막히는 우연찰나의 순간 목숨을 구한 사람들 등 시청자들이 보기 힘든 영상이나 사진들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유튜브 사진가 코너에서 라면의 역사편이 나왔는데요. K-소울푸드 라면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는 시청자들이 흥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패널 분이 서로 놀리거나 중간 대화를 끊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유튜브는 아직 제작진도 진행자도 뉴스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대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시행착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들끼리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남편 컨셉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뜬금없는 라면 먹방을 보이는 등 기존 예능에서 보이던 웃음 유발 패턴들이 유튜브와 어울리지 않음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어울리는 유튜브만의 유쾌한 웃음 코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좀 프로그램이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될지가 좀 자리 잡히지 않은 느낌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때는 뉴스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고 예능적인 요소가 좀 강조돼야 될 부분은 그런 쪽이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프로그램의 성격이 조금 정립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점차 진행이 되고 제작이 좀 더 많이 되면 될수록 프로그램 성격이 정해지게 되면 좀 더 신선함과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큐브를 끼고 있는 로고 디자인 등 폰트 디자인이나 밝고 푸른 색상의 스튜디오 등은 가볍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한눈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의 캐치프레이즈는 흙 속의 진주 같은 뉴스를 골라서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콘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볍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놓쳤던 뉴스를 전달한다는 점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뉴스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흥미 위주나 단순한 화제가 아닌 재미, 교양, 필사성 등을 두루두루 다뤄야지만 유튜브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무게가 자칫 너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적인 측면에서 주의가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화면과 함께 출연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 역시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흥미를 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랭킹쇼의 경우 다루는 사건들 대부분이 뉴스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12회와 13회에서는 각각 운 좋은 사람들, 역대급 사랑꾼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러한 주제는 딱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다루고 있는 사건들도 오래된 사건이 많아서 뉴스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출연자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사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언어가 지켜야 할 원칙들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억 속의 뉴스 장면 등을 재치 있게 진행자들이 재미라는 요소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시도고 또 좋았습니다. 뉴스라는 콘텐츠가 다소 무겁고 또 피로도가 높죠. 이를 재미있게 또 흥미있는 소재를 기반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다만 다소 억지스러움도 보입니다. 좀 산만한 느낌도 들었고요. 영상을 설명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화면 밑에 나오는 장면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뉴스 이미지 영상에 글씨체가 애스럽죠. 애체를 써서 좀 더 친숙하게 보이려는 그 모습, 제작자의 섬세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